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네. 스님 이야기 조금 짧은 편으로 2개 준비해봤습니다. 또 머랭님 요즘 또 스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계시죠? 네네. 정말 또 기이한 일들이 많은 또 스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저희 가족 여행을 스님과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한번 스님과 간 적이 있었는데 먼저 같이 가기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절에 가게 되면서 스님께 저희가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러면서 계획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원래도 평소에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여행을 계획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으셨다가 갑자기 이번 여행에 스님이 껴도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그냥 가족끼리의 여행이고 뭐 한 명이 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여행이 아니었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스님이 오시면은 저희는 기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갑자기 여행을 끼게 되신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를 해가지고 같이 6학년 여름에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 아버지 차로 이동을 같이 하려고 그냥 배 차 같이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옮겨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는 차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청나게 큰 배? 그리고 뭐 항구 쪽에서 처음 봤던 파리 같은 기억? 그리고 되게 스님의 오묘한 표정까지. 되게 여행 내내 스님이 좀 오묘한 표정을 되게 지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스님과의 첫 여행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가족과의 첫 제주도 여행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되게 아직도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차로 돌아다닐 예정이었는데 배로 가면 엄청 늦게 도착하잖아요. 예전에는 더 느리게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자마자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근처 맛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첫날에는 돌아와서 쉬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긴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이는데 제 기억에는 항상 스님 얼굴이 계속 묘한 표정이었다고 했잖아요. 즐길 때는 같이 즐기시고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 차에만 타시면은 표정이 조금 계속 묘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미 그거를 표정을 의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스님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차만 타면 스님 표정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안 그래도 5명인데 스님까지 있어서 6명이었었다 보니까 아버지 차가 저희는 그랜저에다가 좀 큰 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까지 6인승 차량을 타고 있었긴 했는데 잠깐 사이에 제가 약간 블랙아웃이 온 거예요. 보니까 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와서 박아서 제가 앞좌석에 얼굴을 박아가지고 순간 그 앞이 깜깜해졌던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서 제일 무섭는 게 저만 박았어요. 근데 이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저만 잠깐 기억을 살짝 날린 상태에서 딱 눈을 떴는데 다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스님은 벌써 차에서 내리신 거예요. 차에서 이미 내리셔가지고 상대방 차주한테 거침없이 다가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차주분이 되게 비틀거리면서 내리셨는데 상대방 차주분은 중년의 남자분이시고 비틀거리는 남자분을 스님이 붙잡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님이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또 따로 무언가 얘기를 하시더니 저랑 오빠랑 동생 엄마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려보내시고는 아빠랑 같이 상대분 차주랑 따로 어딜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사고 충격에다가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정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때는 아마 저녁 늦게 저희가 사고 후유증도 있고 그날은 차가 없어서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해가지고 한창 자고 일어났었을 때 스님이 엄청 뭔가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아빠랑도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까지가 제 기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절에 갔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스님 시점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꺼냈을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안 드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전주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셨는데 저희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꺼냈을 때 뭔가 이거는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 문연듯 드시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면 안 되냐는 말이 그냥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리고 본인도 스케줄이 안 되는 걸 아셨는데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차를 볼 때마다 계속 기분이 오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가족 여행에 끼어서 따라오셨는데 계속 그것만 신경 쓰기에는 저희한테 피해를 주시는 걸까봐 일단은 즐길 거는 즐기되 이게 뭔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에 티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눈치챘다는 건 모르셨었대요. 그 오묘한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할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대망의 사고 날 차 사고를 당하고 차주를 보는 순간 왜 여기가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셨대요. 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이거였구나. 자기가 왜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래요. 이 사고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그 차주를 보는 순간 그 차주 옆에 물에 퉁퉁 불어터진 어부복을 입은 남자가 머리가 큰 채로 피를 흘린 채로 차주 옆에 붙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스님은 문 열고 나가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냥 이끌리듯이. 그러면서 그 차주분은 내려가지고 당황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갑자기 눈앞이 안 보여가지고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혀지고 해서 부딪혔다고 다치신 데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스님은 말도 안 듣고 그 옆에 있는 그 영가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영가가 일부러 시야를 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자기가 있는 차랑 부딪히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옆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과하시길래 아니다 괜찮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차주분이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네네네 이러면서 있으시니까 일단 사고 얘기는 우리 아버지랑 하라고 아빠를 불렀대요. 그래서 아빠를 불러가지고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이랑 이런 거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하고 스님은 그 영가랑 잠깐 대화를 하신 거예요. 차주가 잘못을 해서 영가가 붙어 있었던 건 아니시래요. 일단 제주도에 사는 주민이시니까 대부분은 일단은 귤 재배도 하지만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업으로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분이 어업을 하시다가 아마 자신도 모르게 넋거지를 하신 것 같대요.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넋거지를 했대요. 넋거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붙어는 다니는데 알아봐주지도 못하고 자기 억울해서 떠날 수는 없고 하니까 옆에 붙어 다니다가 이제 스님을 보고 그 차주의 눈을 가려가지고 들이박은 거예요. 이제 자기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일단 죄송하다 했대요. 그 영가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충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차주한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요 근래에 꿈도 이상한 거 많이 꾸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그 복장이 누가 봐도 딱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혹시 요 근래 바다에서 뭐 건지거나 신 같은 거 보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화들짝 놀라시면서 최근에 제가 옆집에 사는 그 동료의 시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체를 건져서 넋거지를 하게 된 거구나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주분은 이걸 어떻게 아셨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영가가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긴 한데 본인이 어쩌다 보니 넋거지를 하게 됐고
그 영가가 지금 사실 억울하게 죽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붙어 있었는데 자기를 몰라 봐줘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봐 달라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가위 눌림이 되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이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차주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가분은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어업을 나가셨다가 그냥 실수로 빠져 죽은 거라고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았는데 무슨 억울한 죽음이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영가가 못 떠나가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어업을 나갔던 다른 동료 A씨가 있다. 그 A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갑자기 그 영가가 엄청 그 살기가 피어오르더래요. 보니까 A씨가 그 영가를 아마 살해를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얼굴이 약간 박살이 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영가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서로 A씨랑 그 영가랑은 같이 어업을 하는 동료였는데 A씨가 그 영가한테 빌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둘 다 사정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없는 사정에 A씨가 더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없는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그거를 갚아야 될 날짜가 됐는데도 계속 못 갚고 있으니까 영가인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가 자기도 기다려도 안 돌려주니까 자기도 사정이 급해진 거죠. 급해져서 혹시 그게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돈 얘기가 되게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감정 싸움까지 간 거예요. A씨가 홧김에 밀쳤는데 그게 날씨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우천에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비가 배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그대로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어업을 나갔고 거기에서 머리를 즉사를 했는데 당연히 A씨는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그냥 비도 내리고 날씨도 안 좋았고 옛날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은 실수로 발 헛디뎌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게다가 제주도가 그 암초도 많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상처쯤은 바다에 좀 익사사고가 나면은 불어 터지고 그리고 암초에 머리가 부딪혔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과학수사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대로 그렇게 묻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 둘이 사이가 좋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자기가 계속 못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그 차주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차주가 근데 그걸 자기한테 지금 붙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걸 자기가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거냐. 자기는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차주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넋거지를 했으니까 스님도 억울한 거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손으로 넋거지를 해서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건 내가 떼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스님이 해마를 못 하신다 하셨잖아요. 달래주는 건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스님이 이러셨대요. 그냥 무작정 경찰 찾아가서 조사 다시 해달라고 해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상태를 봤었을 때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그 머리에 상처가 자기가 어부일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암초나 바위에 부딪힌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찍힌 상처였던 것 같다. 해서 무작정 우기라고. 그리고 그 옆집이면은 거기 집 보호자들이랑도 친할 거 아니냐. 가서 우겨라. 다시 재조사 해달라고. 이거 사고 아니고 그 살인 사건 같다고. 우겨서 어떻게든 재조사를 받아라. 죽은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은 본인 몸만 더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나쁜 일 계속 생길 거다. 어떻게 해서든 우겨가지고 재조사를 받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스님도 같이 찾아가 주셨대요. 이제 그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났고 우천에 증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그 우긴 게 통하긴 통했나 봐요. 돌아와가지고 그 결과를 조금 스님은 초조하게 기다리셨는데 그 A씨가 다행히 다른 데는 다 청소를 했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피를 되게 많이 흘렸대요.
그 생선 창고 아시죠? 밑에 담는데. 그 자물쇠 걸어놓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 피가. 근데 거기 원래 생선 피랑 이런 거 섞이면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녹슬면은. 근데 거기를 검사를 했는데 사람 피 반응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이 압박 수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자기 진술대로라면 사람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람 피가 나왔잖아요. 네. 자기 진술이랑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제 미끄러워서 바다에 바로 빠졌다고 했는데 곳곳에서 사람 피가 살짝씩 발견이 되니까 자기 진술이랑 안 맞아서 결국에는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가가 차주분을 떠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해결이 됐고 지금도 가끔 저희 제주도 여행을 한두 번 가면은 거기 집 가가지고 바다 낚시도 아버지랑 같이 하시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일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제주도 여행 썰. 네. 예. 그 뒤에도 몇 번 그분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바닷가 가서 많이 놀고는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두 네.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두 번째는 스님 본가 썰인데요. 오, 예. 이거는 마음이 조금 시큰거리는 썰이긴 한데 네. 스님도 본가가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되게 작고 예쁜 마을이었어요. 거기도 제가 직접 가봤던 곳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는데 되게 화창한 여름에 갔었어요. 정확히 시기가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돌담에 장미가 폈었을 때 갔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작고 아담한 마당에 화분이 엄청 많고 꽃이 많이 있는 그런 작은 정원집이셨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되게 작았어요. 거기가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로 집 정리를 해야 됐었어요. 불법 재개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거기가 도로로 이제 공사로 길을 내야 돼가지고 집 정리가 되는 거여가지고 네. 아쉽지만 스님이 보기에도 마을로서의 기운이 다 했다고 여겨지는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고 스님만 남아 계셔가지고 집 정리를 하러 가셨는데 엄청 소란스럽더래요. 다 정리를 하고 가가지고 거의 스님만 정리가 남았는데 대체 무슨 소란이지 하고 갔는데 마을에 되게 오래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부 관계자랑 싸우는 거를 목격하신 거예요. 이게 불법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 합법적이고 막무가내로 버틸 수가 없는 건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절대로 못 나간다고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에 스님이 말리고 정부 관계자분들한테도 내일 오시라 하고 할머니한테도 그만 역정 내시라 얘기를 하고 다 중간에 중재를 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서 스님 어렸을 적 기억에 주변에서 어렸을 적에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였던 거를 기억을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 주변에 할아버지 영가가 있으셨대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 그때 할아버지 분은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았던 부부셨던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 분은 말을 못하셔가지고 수화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아, 예. 할머니는 말이랑 다 되시는데 그냥 할아버지랑 수화로 대하고 근데 그때 얘기 드렸다시피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보는 거가 조금 있어가지고 마을에 소문이 났었는데 유일하게 되게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그런 부부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 기억에 되게 착하신 부부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버티시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게다가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기도 하고 다들 좋은 보상 받고 떠나는 건데 해가지고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이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게다가 집 상태도 엄청 낡아가지고 이게 조금만 있으면 거의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위험할 정도였대요. 더 있으면은. 안전상에서도 할머니가 집을 좀 떠나야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에 설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들어갔는데 할머니 말은 이것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좀 이른 나이에 아들도 잃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어렸을 적에 더 잘해줬던 것도 있는데 할아버지도 최근에 떠나신 거예요.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신 거죠. 노환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자기 아들도 여기서 죽었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는데 자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자기 생명 살아봤자 지금 얼마나 살겠냐고. 그냥 여기서 같이 모든 추억을 안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길 들어선다고 이 집을 다 밀어버리면 자기는 어디 가서 지금 허망하게 사냐고. 돈 다 그런 거 보상, 배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있었던 추억을 안고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다. 나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거랑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게 마무리되는 거랑 그게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스님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미래를 보시잖아요. 이게 노안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서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느낌이 영. 그래가지고 할머님한테 그러셨대요. 저 기억나시죠? 이러니까 기억나지. 옆집 네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봤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본다고 하고 얘기 많았는데 저 잘 돌봐주신 거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 들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곧 무너질 것 같다고. 할머님 돌아가시는 게 노안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좋게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엄청 역정을 내시더래요. 너 그 사이에 정부 관계자랑 짰냐? 나 내보내려고. 난 절대 어디 안 간다. 이러면서 스님을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스님도 속절없이 쫓겨나셨대요. 역정에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오셨는데 엄청 고민이 되셨대요. 어떻게 설득을 하나 이러는데 나오자마자 할아버지 영가가 딱 기다리고 계셨대요. 할아버지 영가도 아셨던 거죠. 네. 할머니 고집이랑 할머니가 안 떠날 걸 아니까 게다가 집 상태도 위험한 수준이었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못 떠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영가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면서 막 손을 갑자기 앞으로 내밀면서 비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포즈를 막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할머니 설득을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 영가랑 잠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아는 당연히 모르시지만 영가인 상태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할머님이 할아버지 영가가 노안으로 죽고 나서부터 집에 대한 집착이 엄청 더 심해지셨대요. 안 그래도 낡은 집이라서 위험해가지고 자기가 못 떠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발 차원에서 돈도 주고 이사도 시켜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죽어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더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예. 이대로 있다가는 집이 무너져서 험한 꼴로 아프게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설득 좀 해달라고 할아버지 영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도 얘기를 했대요. 아까 보시지 않았냐. 할머니가 고집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설득을 할지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자기가 할머니 옆에서 수화로 손동작을 할 테니까 따라해줄 수 있냐고 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알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어설프게나마 따라해 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그 뜻을 들었는데 우셨대요.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뜻을 듣고 한 차례 우시고 다시 똑똑똑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다가 할머님한테 할아버님 아직 여기 계시다고 할머니 걱정돼가지고 할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시다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게 딱 뚝 끊기더니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수화를 어설프게 따라 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셨대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르륵 주저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님한테 소리쳐서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할아버지 말투로 얘기를 하자면 수화의 내용이 내 죽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당신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어.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새로운 곳에서 남은 생 편히 보내다가 올라오시게. 잘 때 내 이부자리도 그만 펴고 없는 사람 이부자리는 못하러 펴시오. 당신보다 먼저 가서 내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다 천명 아니겠소.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나도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이고. 한평생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소. 라는 뜻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걸 듣는데 저도 좀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도 울컥하시네요. 네, 맞아요. 예. 아이고, 이거는, 참. 그러면서 네. 말도 못하는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고, 수아도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따로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찐사랑이네요, 찐사랑. 네. 자기 때문에 못하는 수아 배워가지고 평생 뭐 사랑해줘서도 고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를 하셨는데, 스님이 있는 절 근처에 이사해서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때까지 할아버님 안 떠나고 계시다가 같이 손잡고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야, 마지막에도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네요, 이거. 네.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네. 뭐, 난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죽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쵸. 참. 두 분이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머랭님께서 두 가지 정말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가라앉히시고요, 머랭님.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몰입이 되셨겠어요. 네. 네, 그 부분이 기억에 계속 남네요. 나 때문에 수학까지 배워가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 네, 그게 또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머랭님.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마지막에는 아까 뭐 조금 슬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많이 슬픈 이야기고 또 어찌 보면 두 분이 또 그만큼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요즘 같은 그렇게 아내분과 남편분에게 나쁜 말 하고 성질 내고 이러신 부부들 많잖아요. 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다, 머랭 회장님. 회장님을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회장님? 아, 네, 아닙니다. 아이고, 건강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옥체 보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은 스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머랭님의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님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또 겪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머랭이요! 아마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스님은 정기적으로 강의를 다니는 대학도 있으시지만 예전에는 대학을 정해놓고 다니지 않고 불러주는 대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불교 대학이 많이 밀집한 곳에 강연을 한꺼번에 가게 되셔가지고 원래는 대부분 당일치기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이번에는 한 3, 4일 정도 일정을 잡으시고 강연을 다니실 대학들과 거리상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에 모텔 정도의 숙소를 잡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지역만 말하면 일단 대구라고 할게요. 대구에서 강연을 한 3, 4일 정도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첫날에 한 2, 3개 정도의 강연을 마치시고 그 숙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약간 좀 모텔 자체의 터가 을씨년스러운 기운에 조금 꺼리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도 했고 시간도 늦었고 게다가 한 번 강연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되게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셨기도 하셔가지고 일단 들어가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앞에 카운터에서 키를 받으시고 예약한 방을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침대 구석에 있는 영가랑 눈이 마주치게 되신 거예요. 그 영가의 모습이 온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목구비라고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다가 양손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비린내랑 피 비린내가 확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에서 죽었구나. 누가 봐도 약간 모텔에서 안 좋게 죽은 귀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욕조에서 안 좋은 시도를 한. 네. 그래서 스님은 웬만하면 참고 있겠는데 그 물비린내랑 피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운터로 내려가가지고 주인한테 다른 빈방 없냐고 물으셨대요. 네. 그래서 다행히 빈방은 좀 있어가지고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뭐 때문에 바꾸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냥 자기 코가 예민한데 거기서 조금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얼버무리셨대. 이걸 막 일일이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 주인 얼굴이 약간 굳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저 정도 귀신이면은 저기서 잔 예민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린내를 맡았거나 악몽이나 가위 정도는 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수는 있겠다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서는 다른 빈방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문을 열자마자 방이 꽉 차도록 귀신들이 우글우글 보여가지고 그냥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 소굴이었던 거죠, 거기가. 모텔 자체가. 그래서 악령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잡기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모여있는 좀 이상한 형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모여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숨이 진짜 턱 막히셔가지고 같이 온 보살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도 진짜 아무 말 없이 고민만 하시다가 다시 카운터로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스님이 카운터로 내려오니까 주인이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또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방에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혹시 남은 방들 있으면 그냥 같이 둘러볼 수 없겠냐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어 할 만도 하잖아요. 되게 주인 입장에서는 진상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있기는 한 건지 알겠다고 하면서 거기가 1층은 카운터고 2층부터 8층까지 있는 큰 모텔이었대요. 그래서 빈방을 싹 다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냥 여긴 귀신 소굴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귀신이 모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신이 엄청 모여있는 상태였대요. 주변에 산이 있긴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상귀신들도 조금 많이 있긴 했지만 그냥 그 귀신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뭔가 기운에 끌려서 여기 정착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모텔 분위기 자체가 조금 되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본 영가들 중에서도 좀 오래된 영가들이 있었는데 피투성이에 옷이 엄청 해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복은 아닌데 되게 그 근현대적인 옷 같은 무명청 같은 치마를 입은 영가 같은 영가랑 남자들은 피로 얼룩져서 제대로 된 색깔은 보이진 않았지만 교복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 군복 같기도 한 검은색 학생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들의 원한이 제일 강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원한들에 이끌려서 귀신이 모인 것으로 스님은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방을 보면서 그냥 보신 거여가지고 그 귀신들의 그 기억까지 읽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스님은 일단 내일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방을 빨리 골라서 쉬셔야 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봤을 때 원한이 맞지만 악령의 느낌이 아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방을 돌면서 한 2-3개 정도 영가들이 없고 조용한 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들을 고르고 자겠다고 하니까 약간 그 모텔 주인이 할 말이 있는 듯 스님을 불렀대요. 예. 근데 스님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빨리 자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야기하자면서 돌려보내고 다 찢어져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도 얼른 씻고
아까 본 영가들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내일의 스케줄을 위해서 억지로 잠에 드시긴 드셨대요. 근데 겨우 잠에 드셨을 때는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그 대구의 거리가 아닌 엄청 옛날 거리에 아까 자신이 본 영가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이 멀쩡하게 입은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빽빽히 서 있었고 다들 결의에 찬 표정으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잘 안 들리셨대요. 근데 앞에서 어떤 군복을 입은 한 무리가 총을 엄청나게 난사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총에 맞아서 넉마가 됐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고 했더래요. 그러다가 쓰러진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게 아까 모텔을 돌면서 봤던 남자 영가 한 명이랑 똑같이 생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랑 눈이 마주친 순간 꿈에서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대구 분들은 아마 조금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스님이 보신 광경은 1919년도 3월 1일 날 발생한 대구 합 사건에 대한 꿈이셨대요. 그제야 스님은 그들이 원한이 많지만 나쁜 영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3.1 운동을 벌였던 젊은 청년들을 일본 총독부에서 대규모 학사건을 일으켰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스님은 이해가 안 됐대요. 그게 시가지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모텔은 시가지랑은 살짝 떨어진 곳이고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다고 해가지고 그 영가들이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스님은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먼저 그 스케줄을 소화하셔야 되니까 일단 많은 고민을 안고 먼저 스케줄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강연을 다 마치고 오고 난 다음에 모텔에 들어왔는데 모텔 주인이 스님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께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도 보살님들 다 올려 보내시고 스님도 마침 궁금한 게 있으시니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원래 카운터 안에는 주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인 이야기로는 자신은 이 모텔을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래요. 원래는 여기가 모텔이 아니라 그냥 산지였는데 점점 발전을 하면서 땅 주인이 산지를 깎아서 모텔을 지었고 1, 2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자신이 인수를 받았대요. 장사는 그냥저냥 먹고 살 만큼 잘 되기는 하는데 자신이 계속 악몽을 꾸고 특히 총에 맞는 꿈을 너무 많이 꾼다고 한 거예요. 스님도 그 꿈을 꾸셨잖아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가끔 귀신을 본다고 소리치며 밤중에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 스님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방을 다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면서 악몽을 꿨다, 가위에 눌렸다, 귀신을 봤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했던 방들을 다 피하고 좀 조용한 방들을 다 고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스님한테 이 스님은 좀 뭔가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좀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자 스님한테 얘기를 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주인이. 그래서 스님은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귀신을 좀 본다. 여기는 그냥 귀신 천지고 그냥 계속 귀신들이 모이고 있다. 터 자체도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모이는 건 나도 처음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제 내가 본 바로는 대구 토박이시냐 하니까 대구 토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구 사람이면 아실 거다. 혹시 대구 학사건 때 피살 당했던 영가들이 여기 유독 많이 있다. 그 영가들의 원한에 이끌려서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근처에 그분들 무덤이나 이런 게 있냐고 물으니까 모텔 주인이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덤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학살 사건 때 수습할 수 있는 사체는 수습을 했는데 그 일본 총독부에서는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친일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그 총알이 날아오는 곳에서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좀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서 일부 남은 시신들은 일본 총독부에서 한꺼번에 걷어가서 임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시신뿐만 아니라 유품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산 같은 곳에 흩어져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모아서 산 같은 데서. 그것도 대구에 있는 친일파 자기가 가진 땅에 있는 산 같은 데서. 근데 거기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태웠는데 여기가 그곳 중 한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모텔 주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스님이 영가들의 감정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모텔 주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모텔을 인수받은 것밖에 없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점점 말라 죽을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도 이 주인 자체는 확실하게 이 땅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셨대요. 진짜 속아서 그냥 싸게 파니까 산 것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예전에 만신분이랑 인연을 맺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만신분은 이미 돌아가셨었어요. 대신 만신 제자분이랑 연락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일을 처리해주진 못하지만 처리해줄 사람을 알려줄 수는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만신분 제자분의 연락처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분들이랑 연락도 하고 계셔가지고 스님이 대략적으로 그 만신분 제자분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텔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만신 제자분도 그 만신분이 되게 의로우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면은 자기들이 내려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면 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하시다가 억울하게 총살 당하신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영가들을 천도시키는 게 옳은 일인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스님은 다시 그 일정을 마치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신 제자분께 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모텔에 갔을 때 제자분이 느낀 거는 모텔에 있는 귀신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다 갇혀 있는 거였대요. 그 모텔에. 일단은 거기서 피살 당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태워졌다고 했잖아요. 유품이랑 시든 유골이든 뭐든. 그 자체가 그 땅에 묶여버린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 친일파들 손에 그 땅에서 태워졌는데 거기에 자기 육신과 유품이 거기서 태워지다 보니까 거기 그 땅에 묶여버린 거예요. 친일파 땅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억울했던 거죠. 자기들도 거기를 못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서 모텔이 생기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땅에 벗어나지 못해서 원한이 더 깊게 쌓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래 친일파 사람이었던 주변 사람들의 혼을 다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 거기 땅의 유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족적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텔에다가 못 빠져나가게, 천도를 못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괴롭히거나 혹은 깊게 관련된 핏줄이라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스님은 되게 침통했대요.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묶여서 떠나지도 못한 채 있어야 됐고 그 원한으로 되게 훌륭한 일을 했으나 현재는 그 일이 다 바래져 버려서
못된 짓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 영가들이. 업을 지신 거지. 예. 네, 업을 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되게 이해가 가더래요. 네.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그 땅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그 원수의 땅에. 그래서 그 제자분은 더 이상 큰 죄를 짓기 전에 굿을 하고 제사를 정성껏 올려가지고 그 죄를 다 씻지는 못했지만은 스님이 봤던 그 넝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일단은 천도제를 지내서 올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나니까 그 뒤로 그 모텔에서 둑에서 그 물이 흘러 넘치듯이 묶여있던 혼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대요. 예.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이 흩어지기 전에 그 혼들은 거의 같은 핏줄이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올려보내긴 하셨대요. 마음 같아서는 곱게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묶인 혼들 중에서는 그 조상들도 있긴 했지만 그 조상의 잘못으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그 조상의 핏줄이라는 죄로 묶인 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올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곱게 안 올려보내고 싶었는데 자기 신령님이 그러더래요. 네. 이자들이 받을 벌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려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예.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신령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그 말에 듣고 수긍하시고 같이 올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텔 주인이 감사하다고 한번 스님한테 연락이 오시긴 하셨대요. 네. 그 뒤로 귀신 나온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이런 게 없긴 했었는데 그 뒤로도 거기가 대구가 워낙에 불교 대학이나 불교 종파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곳이어가지고 네. 한 번씩 들릴 때가 있긴 했는데 한 번은 연락이 그 뒤로 끊겨가지고 궁금해서 그 터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네. 모텔이 싹 밀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건데 뭐 숙박업소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낮에 영업하는 그런 건물로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터는 되게 깨끗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참 잊어서는 안 되는 또 역사기도 하면서 진짜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이 영혼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위에서 받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 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보내는 게 먼저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친일파라고 하면 지금도 저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 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올라가서 다 어차피 벌 받는 거니까 우리 손을 굳이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머랭님께서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귀신 이야기고 그 귀신이 결국에는 또 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맞아요. 그걸 반복하게 되는 좀 그 현상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하늘에서는 조금이나마 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머랭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스님분도 그러시고 그 도와주셨던 만신분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거고 딱 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오버해서 하지도 않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